수상한 며느리. 겨울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다. 아파트 현관 앞 복도는 늘 그렇듯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발소리 하나 없이 정막이 무거웠다. 나는 우산도 접지 못한 채 젖은 신발을 그대로 신고 서 있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 대신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열쇠는 안에서 잠겨 있었다. 또야. 혼잣말처럼 새어나온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이 시간에 집에 있어야 했다. 아들이 회사 간 지는 벌써 2시간. 손주는 학교에 갔고 집에는 며느리 혼자 남아있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나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며느리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는 2번 울리다 끊겼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었다. 근거는 없었지만 부모로서 평생 쌓아온 감각이 조용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설마. 나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다. 며느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며느리 서연은 조용한 아이였다. 말수가 적고 웃을 때도 늘 조심스러웠다. 시부모 앞에서 큰 소리 내는 법 없었고 아들한테도 늘 괜찮아요라는 말부터 꺼내는 며느리였다. 그런 아이가 외도라니.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는 자주 늦게 들어왔다. 친정 엄마가 아프셔서요. 동네 언니랑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 말들은 늘 조용했고 나는 괜히 캐묻는 시어머니가 되기 싫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우연히 며느리의 가방에서 모르는 남자 이름이 저장된 명함을 발견했을 때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김도현. 회사 이름도 직함도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 요즘은 다 이렇게 하나 보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도 늦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텔레비전을 보며 소파에 누워 있었다. 서연이는? 내가 묻자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 뭐 약속 있대. 그 말이 왜 그렇게 가볍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아들은 며느리를 믿고 있었고 나는 그 믿음이 너무 무서웠다. 결정적인 건 그날 밤이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은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는 방 안에서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다. 이 시간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다.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서연이니? 나는 겨우 목소리를 끌어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전화는 끊겼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엉켜 돌아갔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아들이 뭘 그렇게 못해줬길래.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상을 차렸다. 국은 따뜻했고 반찬도 정갈했다. 손주가 학교에 가기 전 며느리는 아이의 목도리를 직접 매주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서연아.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어머니. 어젯밤엔 어디 있었니? 며느리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다.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봤다. 친정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집에 숨겨진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며느리의 외도가 있다고. 그날 오후 나는 며느리를 몰래 따라 나섰다. 아파트를 나선 며느리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택시도 잡지 않았다.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몇 정거장을 지나 내렸다. 그리고 병원으로 들어갔다. 나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묘한 공기 속에서 내 확신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래, 이런 데서 만나는 거구나. 잠시 후 며느리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 남자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며느리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내려앉았다. 나는 그날 며느리의 외도를 확신했다. 그리고 아직은 몰랐다. 이 오해가 이 가족 모두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찢어놓을지. 병원 로비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빠르게 지나갔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마치 투명한 사람처럼 서 있었다. 며느리와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한 박자 늦게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잠시 숨이 막혔다. 분노로 굳은 얼굴, 아니면 배신당한 사람의 얼굴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어머니의 얼굴은 아니었다. 엘리베이터는 7층에서 멈췄다. 며느리와 남자는 나란히 내렸다. 나는 조금 떨어져 그들을 따라갔다. 복도 끝 종양내과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발걸음이 느려졌다. 병원이라도 이런 데서까지 만나야 하나.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의심이 이곳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접수대 앞에 섰고 남자는 보호자석에 앉았다. 둘은 연인처럼 손을 잡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멀지도 않았다. 딱 애매한 거리였다. 그 애매함이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일부러 신문을 펼쳤다.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귀가 열려 있었다. 오늘은 좀 괜찮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네, 어제보다는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다. 그 대화 한 줄로 나는 마음속에서 이미 판결을 내려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비쳤다. 따뜻해야 할 빛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들은 착했다. 너무 착해서 사람을 잘 믿는 게 탈이었다. 군대 제대하고 바로 취직해서 쉬지 않고 일만 했다. 아내에게 소홀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외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먼저 퇴근해 있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소파에 앉아 손주 숙제를 봐주고 있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은 유난히 가짜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물었다. 응, 잠깐. 나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나는 울기보다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다.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며칠 뒤 나는 아들에게 말을 꺼냈다. 요즘 서연이 많이 바쁘지? 아들은 아무 의심 없이 웃으며 말했다. 네. 애 키우랴 집안일하랴 힘들죠. 가끔 늦을 때도 많고. 아, 그건 요즘 친정일이 좀 있어서.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그 순진함이 그날은 유독 답답했다. 너는 내 아내를 정말 믿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잠깐의 침묵 후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요즘 자주 아팠다. 감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감기치고는 너무 오래 갔다. 나는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다 결국 발길을 돌렸다. 말해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 시어머니라는 자리는 늘 그랬다. 조심해야 했고 참아야 했고 마음을 드러내면 간섭이 되어버리는 자리였다. 며칠 후 며느리는 또 병원에 간다고 했다. 나는 이번엔 숨지 않았다. 대신 대놓고 물었다. 서연아, 요즘 병원은 왜 그렇게 자주 가니? 며느리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디가? 그냥요. 그 그냥요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르겠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의 외출 시간을 적기 시작했다.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어디로 간다고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갔을 것 같은 곳.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들의 출장 날에 벌어졌다. 아들이 지방 출장을 가고 집에는 나와 며느리, 손주만 남았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또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 가니? 내가 물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아들은 오늘 없는데?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금방 다녀올게요. 그날 밤 나는 결국 며느리를 따라 나섰다. 그리고 다시 병원. 그리고 다시 그 남자.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이제는 더 못 참겠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아들이 없는 집에서 혼자 생각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직접 묻는 게 맞나?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결국 며느리 방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기 직전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어머니께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역시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나는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진실을 직접 듣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직 몰랐다. 그 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나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었다 내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방 안에서는 며느리의 낮은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 기침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피하게 만드는 소리가 아니라 자꾸만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왔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병원 복도, 그 남자의 얼굴, 그리고 어머니께는 말하지 마세요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 그래, 내일은 꼭 말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겨우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평소라면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국을 데우고 손주 도시락을 챙기고 아들이 없을 때도 집안은 늘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서연아?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 방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있지도 누워 있지도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린 채였다. 어머니, 나를 보자 며느리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외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어디 아프니?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렸다. 조금요. 그 말과 동시에 며느리는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외투를 집어들고 택시를 불렀다. 병원 응급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나는 보호자석에 앉아 손을 쥐고 풀기를 반복했다. 잠시 후 의사가 나를 불렀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시어머니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환자분 이미 알고 계셨나요? 그 질문 하나에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뭘 말씀이신지. 종양입니다. 꽤 진행된 상태고요. 그 순간 귀에서 다시 그웅 소리가 났다. 병원에서 처음 며느리를 따라왔던 날과 똑같은 소리였다. 그럼 그동안 병원에 자주 온 게, 네. 항암 치료 전 검사도 있었고 부작용 때문에 혼자 오신 날도 많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에서 힘이 빠져 의자 손잡이를 놓쳤다. 그 남자는, 보호자분이 궁금해하시던 분이 있다면.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환자분 오빠입니다. 며느리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내가 침대 옆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내가 마음속으로 며느리에게 씌워왔던 모든 말들, 모든 의심들이 한꺼번에 목을 막고 올라왔다. 왜 말을 안 했니? 겨우 꺼낸 말이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아드님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왜? 그 사람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집에 오면 늘 피곤해서 말도 없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무너질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어떤 엄마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빠랑 같이 병원에 다닌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오면 너무 무서워서요. 그날 나는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많이 오해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더니 한참 후에야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이해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며칠 뒤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다. 아들은 병실에서 한참을 며느리 손만 잡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며느리는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부터 흘러내렸다. 퇴원하는 날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다. 서연아, 다음부턴 혼자 버티지 마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외도라고 믿었던 건 사실 혼자 견뎌온 싸움이었다는 걸. 그리고 부모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픔도 가끔은 가장 늦게 알아본다는 걸.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설마라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